중앙자 세 분이 발제하시는데 한 발제당 한 20분 정도에서 발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 정리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뭐 한 사람당 여기서는 한 7분 정도로 조금 더 하셔도 좋고 7분 내외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가하신 분들하고 서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션 첫 발제자부터 좀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기영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수자원 학회에 그 지역 물관리 분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역에 있는 시도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분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춘천 국제물포럼에서 저희한테 세션을 2개를 배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션 4하고 그 다음에 내일 26일 날 세션 8에 보면 약간 환경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한강유역의 수자원 이용 및 관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이 수자원하고 관련돼서 이 전반적으로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취약한 곳이 어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요한 쟁점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고, 크게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유역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환경 관리 현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2000년대 초부터 한강 쪽에서 팔당호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라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가 돼서 꽤 안정적인 제도가 되어서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시행체계가 안정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가축 분뇨나 산업 배수, 하수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한 95% 가까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다음은 그래서인지 한강유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은 안성천이나 오히려 한강 서해 쪽에서는 좀 수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또 한강유역의 안성천 TP 수질이 좋지 않은데, 이게 재밌는 게 안성천에 총량제를 하는데 BOD에만 대해서만 하거든요. 근데 TP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수생태 건강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등급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수생태는 저희가 신경을 아직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수 관리 현황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의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률은 비율이 93.7%,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죠.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하천 제방 정비율은 한 56.4% 정도 이렇게 되어서 하천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관리를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강 수계에는 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모쪽 댐들도 있고 또 천변 저루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홍수가 났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수 관리하고 관련돼서 여기 피해액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2013년하고 2020년도에 피해가 많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장마철을 겪더라도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 경우에는 꽤 안정적으로 이 디펜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0년 같은 경우만 해도 중부 지방에서 이 장마 기간이 제일 길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수준의 그런 이 강수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피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 이용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연평균 연간 수자원 총량이 약 395 입방미터 정도고 이 중에서 이용량이 한 129억 입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물 이용량이 한 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한 56%, 하천 유지 유량이 한 44% 정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유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물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수시설, 정수장, 상수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사실은 1960년대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선진국이죠. 예, 제가 이제 1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저희 현황이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한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중건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디가 취약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라고 저희가 수자원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그 취약성을 5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권역 모식도가 4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강하고 안성천, 한강, 서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4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28개 중건역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석하고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보면은 이 하천 환경하고 관련돼서도 다 똑같이 거의 1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목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건역별 물환경 목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역 치수 안전도, 이수 안전도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관리 목표가 있는데 하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 한 1에서 한 4등급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치수 쪽에서는 한 2등급 이상, 저희가 홍수에 대해서는 현재 2등급보다 더 낮은 것도 있는데 이걸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수하고 관련돼서는 목표를 1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물하고 관련돼서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약간 미흡한 지역은 목표를 해서 1등급을 올리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하천 환경 자연도하고 관련돼서 이제 권역별로 저희가 다 여기에서 이 보고서에 이제 분석을 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의류 생물 지수하고 관련돼서는 등급이 1등급 쪽보다는 약간 그래도 2, 3, 4등급 쪽이 이렇게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성천하고 한강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태적으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질 관리 등급에 대해서도 안성천이나 한강 서해 이런 쪽이 안 좋고,
나머지는 비교적 이제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도 평가에 대해서 한강변역 평균값이 한 2.4 정도가 되고 하천 하류나 댐 지역이 좀 취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BOD 같은 경우는 평균값, 한강변역 평균값이 1.3이고 전체적으로 3등급 이상으로 양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수 안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안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1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어디가 이제 취약한지 이렇게 보면은 이 한강 서해 쪽 그리고 안성천 쪽에도 이제 3등급 이렇게 돼서 이 두 개, 그리고 한강 동해도 약간 낮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수 안전도 이거는 세부적으로 홍수관리 취약 구역에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하천이 24.9%, 지방 하천이 한 23.6% 정도가 이 홍수관리에 취약한 걸로 나왔고, 유역별로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진한 것들이 취약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 서해 쪽, 그리고 한강 서해 쪽, 한강 동해 쪽, 그리고 안성천 등이 이제 미흡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 이수 안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물수급 분석을 통해서 과거 최대 가뭄이 일어났던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수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수 안전도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공용수에 대해서 이수 안전도는 평균적으로 한 2.4등급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 서해 그리고 또 한강 제일 안 좋은 때가 사실은 여기가 안성천이 평균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4등급이에요. 여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한강 서해, 한강 동해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안전도 쪽에서 이제 안 좋은 곳이 춘천댐, 삼척, 오십천 뭐 이런 곳들이 5등급으로 평가됐는데요. 또 특히 안성천 중건역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나와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강 동해 지금 강릉 쪽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의하면은 오히려 강릉 쪽이 2등급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가 더 불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최대 가뭄일 때 그 해를 했는데 근데 2등급이 되더라도 그 지역에 만약에 비가 이번에는 그 강릉 쪽이 한 50% 정도도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와서 괜찮아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든지 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환경 분야에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이제 개선되는 단계라서 이게 수질 오염 사고 발생 현황이 되겠는데 이 발생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 본류에는 없고 지류에만 21개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수질 분야에는 지금 제일 향후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비점 오염 관리 쪽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개발 집중에 따른 오염 대응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점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점 오염하고 비교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점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 비점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탁수 문제가 여전히 부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특히 경기 남부하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준 것처럼 한강 서해 쪽 이런 쪽에는 규제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팔당 위쪽에는 아주 규제가 센데 여기는 개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게 무한정으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강 쪽에서는 좀 큰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인데, 아까 평가에서도 보신 것처럼 뭐 이수는 목표가 1등급, 치수는 2등급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수생태는 목표가 상당히 낮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그 생물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그 용도가 사라진 중소규모 보호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기존의 대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쟁점이 될 생각입니다. 다음은 치수하고 관련돼서, 예, 아까 이제 피해액에서 보신 것처럼, 뭐, 일상적인 그런 장마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극한 이 상황에서 이럴 때는 피해가 또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천 범람 같은 경우도 가끔 진짜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수 침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지하 방수로 같은까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도시 침수 예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강 수계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보다도 이수 분야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도 제가 연구원에 처음 왔었을 때가 한 인구력인데 이때 항상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가 2천만 수도권의 상수원이 팔당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2천만이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인구만 해도 2,600이고 외국인 인구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2,700이고 또 이게 또 좋은 직장들이 계속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뭐 주택 120만 호인가 발표를 해서 이것도 또 외부에서 또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2천만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이게 거의 한 3천만 가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특히 뭐 반도체 이런 데는 물 사용량 요구하는 게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한강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 분야에서는 좀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그때 서울하고 경기의 강수량이 평년에 53%였고 이 강원도에도 한 50 몇 퍼센트, 58% 됐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그래 갔었었는데 지금 인구도 늘었고 또 반도체에서 최소한 100만 입방미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때 2015년에 그때 측정 자료들이 다 있어요. 댐 방류, 물 사용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해서 수요량 계산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미리 분석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 개발 사업이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 공급을 어떻게 하든 해야 돼요. 물 공급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은 미리 그 중건역별로 어느 정도인지 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좀 하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말하는 이제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수 분야인데 이제 강원도 강릉 쪽에 여기 또 제한급수 시행했었죠. 그러다가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이제는 해소가 되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충주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도 물가 분쟁이나, 그리고 또 여기 충주댐에서도 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수하고 관련돼서는 계속 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그러면은 그 토론은 발제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자는 우리 배명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북연구원 배명순입니다. 저는 아까 이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치수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수질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했었는데 지방연구원의 한계상 수질과 홍수를 같이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충북 지역은 그동안 몇 차례 거쳐서 최근에 2017년도 이후에 좀 주목할 만한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중부 지역보다 남부 지방의 홍수 피해를 많이 겪었었는데, 저희 충북의 상황을 보면 저희 충북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으로 이제 반씩 나눠져 있고요. 금강유역은 위에 용담댐이 있고 용담댐으로부터 내려오는 금강 그리고 대청호 이 물이 지나다가 미호강과 합쳐서 이제 저쪽 서해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주호는 왜 강원도 평창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오다가 충주댐에서 충주댐을 지나서 여기 달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달천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원을 해서 달천 강을 지나다가 괴산댐을 지나게 되는데 괴산댐과 이 충주댐이 만나서 이제 활당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 또 2020년도, 그다음에 23년도 올해도 뭐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게 크게 세 차례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지리적인 상황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강우량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우량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거나 비슷한데 한꺼번에 많이 오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강우 강도가 점점 커지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각각 그 사건, 사고 사례, 침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7월 16일 날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청주하고 금강수기인 청주와 한강수의 괴산댐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이때는 청주의 경우는 시간 강우량, 최대 강우량이 91.8. 이거는 200년 빈도를 초과했고요. 3시간 강우량으로 하면 500년 빈도를 이제 초과하는 그런 강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의 영상을 보면 계속 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사망 5명, 이재명 한 2,500명, 피해 한 54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주로 이제 도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강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침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괴산댐은 이제 한강유역으로 넘어가면 괴산댐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여기는 그 대부분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니라 산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괴산댐이 있었던 거죠. 괴산댐의 수위가 빠르게 올라갔고 이게 이제 원료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에 또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산댐의 수위가 원료될 정도로 올라갈 정도니까 아마 그 상류 지역이 침수가 됐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침수가 발생을 하고 헬기가 떠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방류를 하다 보니까 또 밑에
댐 밑에 있는 지역들이 침수가 되는 그 두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송읍 궁평리에 뜰이죠, 뜰. 문경지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배제가 안 돼서 제방이 넘쳐서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내수 침수, 아까 이기현 박사님 말씀하신 내수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지역, 청주 시내 지역, 여기 괴산댐인데 괴산댐에서 일시로 최대 방류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고, 이 궁평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23년도에 궁평지역 이 지하차도 14명의 아까운 생명이 돌아가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2017년도에 이미 침수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도심 지역에서 침수 피해는 대부분 이제 하천 옆으로 범람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많이 피해가 봤던 지역에 보면 여기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남교, 서청주교. 이 두 개의 다리 위쪽으로 다 침수가 됐고요. 이 아래쪽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두 개 다리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홍수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물의 배제를 방해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두 개의 다리가 굉장히 짧은 다리예요. 근데 보면은 교각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부유물들이 걸려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이 침수가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성남천 요 지역에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데가.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 미호천이 무심천과 미호강이 합류되고 나서 이 철안에서 내려온 병천천, 여기가 합류가 되는 지점이 미호천교 23년도에 궁평 지하차도 사고가 냈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만 해도 그 지하차도가 건설되기 전이라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여기는 항상 병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내수 침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궁평 이 지하차도가 건설될 도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건설할 때 이 제방을 뒤로 좀 미루자, 더 넓히자. 그래서 340m인 제방을 600m 정도로 넓히면 그 물이 배제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간과했던 부분이 이 지역에 사실 제방이 넘쳐서 침수가 된 지역이 아니라 내수가 빠지지 못해서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를 할 게 아니고 돈이 조금 들어도 이 고가차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하차도로 그래서 건설을 했던 것 같고요. 한강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산댐이 거의 원료가 될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방류를 많이 하게 됐고, 이제 문제는 요 부분입니다. 괴산댐의 그 홍수위를 한 3시간 반 동안 이제 초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류하고 하류의 침수 원인을 발생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달천이라고 하는 그 하천이 굉장히 좁고 비가 오면 급격하게 이제 물수위가 올라가는 지역이라 그 30분이나 1시간에 그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되는데, 이때의 정보가 서로 공유가 잘 안 됐던 거예요. 6시, 이 당시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괴산댐 상류 지역에서 계속 여기 범람을 할 것 같다라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한 것이 괴산댐 방류에 연결이 또 안 된 거예요. 이때부터 방류를 좀 많이 해서 미리 물을 빼다 쓰면 괜찮은데, 괴산댐 수위는 아직 괜찮으니까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위험에 처해 괴산댐 원료가 걱정이 되니까 일시에 방류를 하게 됐고, 이때는 이미 상류 지역은 이미 침수가 됐고요. 그래서 일부 고립이 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당시 와서 갑자기 이제 최고 수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방류를 한꺼번에 하니까 이때 지역에 또 침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미호천 유역과 금강수계에 있는 미호천 유역과 한강 유역의 달천 유역이 약간 특성은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좀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던 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었고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퇴적물 준설하는 거. 이런 사업들을 주로 선호를 해요, 지역에서. 왜냐하면 그게 표시도 많이 나고 사업 단위도 크다 보니까. 사실 그 퇴적물 준설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고, 2020년도에 3년 뒤에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충주 지역에도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충주 북부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충주보다는 사실은 저는 용담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 용담댐이 금강에서 이제 전북에서 발원을 해서 이게 이제 2002년도인가에 아마 2003년도에 주목이 됐는데, 용담댐 건설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피해를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되는데, 이때 이 상류에서 용담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이제 물을 방류를 하게 돼서 그 하류 지역은 용담댐 건설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많은 물이 방류가 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물론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 주택이라든지 유원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용담댐의 수위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각 댐마다 홍수위 때는 6월부터 9월까지 홍수위 제한 수위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고요. 그 홍수기 동안은 이 제한 수위 밑으로 이제 수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 사고가 난 요날 8월 2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전으로도 이 제한 홍수위를 초과해서 거의 임박하거나 초과해서 수위를 운영을 한 거예요. 용담댐의 수위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로수위까지만 내렸어도 한 3, 4m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용담댐이 워낙 크니까 어느 정도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 홍수위하고 유사하게 그 수위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생한 두 번의 피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괴홍수위를 초과할 위기가 처해다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물을 한꺼번에 방류를 해서 밑에 지역이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댐을 잘 관리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괴홍수위를 초과해서 운영한 게 2018년도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일인데, 2018년도 통합물관리 이후에 이 계획 홍수위가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용담댐에. 그 이전에는 한 4, 5m 정도씩 항상 여유를 두다가 2018년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고 나서 이 홍수기간 제한 수위가 점점점 높게 운영이 됐고요. 20년도에 특이하게 이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서 운영한 그 기간이 있었고, 그때 하필 이제 두 개가 발생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문제 또 23년도입니다. 홍평 이 지하차도 14명의 그 아까운 목숨이 돌아가셨던 지역인데, 이 당시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2017년도하고의 차이는, 2017년도는 짧은 기간 동안 200년 또는 3시간 500년 정도의 강우 강도가 내렸다면, 이때는 그런 강우 강도는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102mm, 53mm 시간당 이렇게 왔는데, 23년도에는 39, 26 정도인 거죠. 강우 강도만 보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한 2, 3일에 걸쳐서 비가 꾸준하게 내렸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궁평 이 지하차도 사고가 났던 지역인데, 이 지역의 하천 수위만 봐도 2017년도, 2023년도에 제방 수위하고 계획 수위하고는 차이가 충분히 있어서 범람할 그런 우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희생을 하게 됐는데, 이 지역은 항상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됐던 거예요. 내수 침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게 됐고, 하필 또 23년도에 이 교량 공사를 하면서 이 제방을 이렇게 이제 허물어서 임시 제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지면서 내수 침수 플러스 또 여기에서 또 범람하는 그런 사고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여기 점들이 뭐냐면 주로 홍수 피해가 입었던 지역들이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미 지점이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궁평 1지하차도가 있었는데 여기도 수심이 15cm 이상이 되면 통제를 해라 하고 이미 이제 지정이 됐던 지역들인데 이제 인근에 그 궁평 2지하차도가 건설이 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2017년도하고 23년도의 강우량 비교를 보면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우 강도는 굉장히 컸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3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우가 발생을 했던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침수된 지역들의 분포를 보면 이 초록 녹색은 17년도고요. 빨간색이 이제 23년도인데 23년도에는 주로 미호강 하천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강우 강도가 높았던 셌던 500년 강우 강도였던 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차이고요. 이 궁평 지하차도에서 14명 사망 사고가 났던 그런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 이게 궁평 이 지하차도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미호강이 좀 내려오다가 크게 표시가 됐습니다만 금강댐과 금강댐에서 방류한 금강 본류가 또 합류가 되는데 이 바로 밑에 세종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세종보가 지금은 좀 개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물이 빠지지 않고 여기서 댐에서 방류가 이렇게 많이 일시에 방류를 했던 것이 만약에 겹친다면 23년도에는 다행히 이제 미호강이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이 댐 방류와 세종보와 이것들이 같은 시간에 겹쳤다라고 하면 아마도 범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댐의 방류도 인근 지역의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치수와 연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기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AI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댐을 운영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해 볼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기 이전에는 계속 이런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도시지역의 지하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침수 또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습 침수역의 경우는 이렇게 차단막을 벗어 최소한 일시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침수된 지역에 버스가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시 이런 전봇대 인근에는 감전의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민들은 막 다녀요. 그래서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이런 경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여기 이제 두 개의 규각이 있었는데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하천에서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잠시 쉬고 하천에 있는 공사 차량이라든지 구조물들은 치워두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 이제 지금은 워낙 이런 레이더 영상이라든지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예측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지역과 실제 그 침수 지역의 물 관리, 특히 이제 치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연결이. 이미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지역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한계상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 지역, 상류 지역에 다만 이제 물이 한꺼번에 들어온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하천이 범람하는 것들은 최근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도시 지역도 내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물을 좀 잡아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상류 지역에 홍수 조절지를 좀 둬서, 주로 이제 상류 지역은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농경지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농경지를 저수지 역할로, 일시 저수지 역할로 좀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일부 지역은 이렇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침수시켜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도시 지역이 침수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어젠가 그저께 그 KBS 뉴스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400톤 정도를 상류 지역에 절을 했더니 하류 지역의 침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산림도 관리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산림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산림을 벌목을 할 때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이 벌목을 한다든지, 또 벌목을 하고 나서 그 잔재물을 치우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홍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이미 예전에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 여러 기관에서. 그리고 수자공사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도 이걸 제안했지만 결국은 2023년도에 군평이 지하차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보만 제대로 전달이 됐어도 그쪽에 차량 통제가 원활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근데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여기 보시면 이 대책 중에 하나가 15cm만 잠겨도 추적 통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는 영산강 섬진강유역 물이용 현황하고 과제, 우리 김종일 전남연구원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종일입니다. 저는 이제 전남연구원에서 퇴임을 하고, 전남연구원에 지정된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이제 그 영산강, 섬진강의 물 문제들을 연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 4대강 세션인데,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해서 유역 면적이나 하천 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짧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이슈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분량은 적지만 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뭐 개요, 그다음에 현황과 이제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섬진강 위역이고요. 영산강 위역입니다. 이제 영산강 위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 대권역이 이 영산강, 섬진강, 그리고 영산강 서해, 뭐 남해, 낙동강 여기까지 영산강 위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또 여기는 지금 지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주권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위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강들이
워낙 특성들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령 제주권이랄지 또는 섬진강권 이런 지역들에서 왜 영산강이라 이쪽에 한꺼번에 함께 묶어서 관리가 되느냐 따로 좀 떼어달라. 또 섬진강 위역 쪽에서는 섬진강 위역청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산강은 4대강에 속하고 섬진강은 4대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역 면적이나 하천 길이를 보면 섬진강이 훨씬 더 위역 면적이 유로 연장이 길고 위역 면적도 영산강 위역 면적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왜 영산강을 4대강 위역에 포함을 시키고 섬진강은 이제 제외를 했을까? 이건 이제 이제 섬진강의 인구가 이 산악 지역을 흐르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없어요. 작은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28만 명밖에 안 되고 영산강 쪽에는 광주를 포함해서 나주, 목포 이런 그 도시들이 좀 큰 도시들이 있고 또 과거에 이런 이제 4대강 위협 종합개발 사업을 박정희 정부 때 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영산강 위역이 농경의 중심지다 보니까 영산강을 4대강에 포함시키고 섬진강을 좀 이제 제외시켰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서 섬진강 위역의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강이다. 그러니까, 넷째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넷째인데 분명히, 다섯째로 대접을 받는, 이제 이런 그 강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은 이제 농업용수 중심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어떤 그 하천 개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 규모는 크지 않았고 크게 보면 두 차례. 그러니까 4대강 위역 종합개발 사업을 했던 박정희 정부 때 했었던 큰 사업 한 번 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제 두 개의 사업이 영산강을 크게 이제 바꾸는 사업인데 이 위역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전체 5단계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 목표는 식량 자급, 또 국토 면적의 확장 이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1단계 사업은 영산강 상류 쪽에 4개의 댐을 만들었는데 이 댐은 전부 다 농업용 댐이었습니다. 상류에 농업용 댐을 이렇게 만들고 하구 쪽에다가 하구 뚝을 만드는 사업들이 2단계, 3단계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구 쪽에서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는 조수가 상당히 내륙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홍수에 일으키기도 하고 용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용수를 하구 뚝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벌렸고, 그리고 4단계, 5단계 사업도 계속해서, 이쪽에, 무안, 그다음 영광, 고창, 이 인근 쪽에 갯벌을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때, 이 사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이쪽에 여러 가지 보를 2개를 건설을 하고 댐과 저수지를 높이는 뚝을 숭상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홍수 저울줄이나 강변 조절지를 이렇게 만드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4개의 댐들이 영산강 위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졌고 주요 이제 그 시설들을 보면 영산강의 생활용수 댐은 편림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규모가 적죠. 850만 톤. 작은 저수지 정도, 약간 큰 저수지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다 농업용 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은 그러면 이제 식수는 어디서 가져다 보냐면 다 섬진강 위역 쪽에서, 그리고 이제 목포, 여기가 지금 목포 쪽인데요. 목포 쪽은 이제 탐진강 이라고 하는 또 조그만 그 위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장흥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영산강 하류 쪽인데, 하구 쪽인데요. 여기가 지금 목포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전라남 도청이 있는 그 남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남 도청이 광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전남 도청이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고, 여기가 지금 하구 뚝으로 지금 막혀 있는 호수이고요. 그리고 여기 영암호, 금호호 여기가 유역은 아닙니다. 영산호 여기까지만 영산강 유역이고, 여기는 영산강 유역이 아닌데, 이 영암호와 금호호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하천이 작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방조제를 막았습니다만, 이 방조제 안쪽에 있는 그 수자원을 농업용수로 빨리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산호에서 영암호에서 금호 쪽으로 넘어오는 연락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영산강의 물들이 결국은 영암호, 금호까지 넘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영산강 하구뚝, 그다음에 지금 영산강 하구뚝을 막 만들어 놓고 전라남 도청이 들어오기 전에 위성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가 도청이 들어와서 이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그 우리나라 섬진강 유역 쪽은 이제 지리산이랄지 또 그 뭐 덕유산 뭐 이런 쪽에 그 높은 산지들이 있어서, 그리고 산강 계곡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1인당 또 강우량도 풍부하고 1인당 수자원 잠재량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강이고, 그런 덕분에 일제강점기부터 댐을 많이 이렇게 이제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수치 잘못됐습니다.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2018인데 1918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섬진강댐은 두 차례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번 공사를 했다가 다시 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가 있었는데, 이 공사의 이유는 65년도에 댐을 완공을 했는데 댐 그 계획공수위 상에 면 소재지가 위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못한 거죠. 이제 면 소재지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드러내지를 못해서 이주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계획공수위보다 한참 낮게 홍수위를 관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역에 용수 공급 필요성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역 계획공수위 상에 있었던 그 전라북도 임실군 운안면이라고 하는 면 소재지를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이제 섬진강 댐을 소위 이제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동목댐, 수어댐 뭐 여러 그 댐들이 이 섬진강 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섬진강 이제 본댐이고요. 또 섬진강 댐에 위치하고, 섬진강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댐이 이제 주암댐입니다. 이 섬진강 유역에 있는 댐들은 생공용수들이 많고요. 여기 뭐 하동댐과 동화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생공용수입니다. 이 국토 서남권에 매우 중요한 그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영산강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산강은 수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영산강이 4대강 수길 중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농업용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만약에 영산강의 물을 생활용수로 먹었다면 환경부가 그렇게 수질이 오염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농업용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영산강의 대표 지점이라고 하는 곳의 수질이 3급수, 4급수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섬진강, 거의 대부분 섬진강 쪽에서 탐진강은 목포권, 서남권, 해안 쪽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 쪽, 하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또 하구는 수질과 이제 생태 환경에 좀 영향들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탐진강은, 이제 용수를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빼앗기는 상황 아닙니까? 댐들을 전부 다 막았는데 그 댐에 있는 물들이 다 다른 강 수계로 흘러가 버립니다. 댐에서 용수를 막아서 용수를 공급하고 그 물이 다시 섬진강으로 들어가면 섬진강 하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이 영산강 유역으로 동진강, 만경강 쪽으로 그리고 남해해안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다른 강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연간 한 8억 톤 이상의 물들이 다른 유역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섬진강 중하류 쪽에 많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섬진강 유역이고, 영산강 유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탐진강 유역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 탐진강 유역에 장흥댐이라고 하는 장흥댐이 있고, 이 장흥댐은 목포, 해남, 장흥, 영암, 완도, 이런 지역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이제 섬진강 댐의 맨 상류, 여기 이제 섬진강의 맨 상류에, 본류 맨 상류에 섬진강 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섬진강 댐에서 용수를 발전을 해서 이쪽 정읍 쪽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 물을 동진강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진강, 만경강 쪽에 농업용수, 그러니까 옛날에 개화도 간척지 공사를 하면서 섬진강하고 이제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 상류에 이 임실 이렇게 이쪽에 장수 이쪽에서 나온 용수의 근 90% 이상이 이 동진강 유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진강댐 하류에서 이쪽에 있는 강에는 하천에 유지용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 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고 기반함들이 다 노출된 이런 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섬진강에서 가장 큰 지류인 이게 보성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보성강의 맨 상류에 보성강 댐이 있습니다. 1937년도에 만들어진 댐인데 이 보성강 댐은 댐을 만든 목적이 수력 발전하고 발전된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댐입니다. 이 보성강 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댐의 물이 발전을 해서 주암댐 쪽으로 흘러가면 참 좋으련만 여기서 발전을 어디로 하냐면 이 등량만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성강 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해발고도가 조금 높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산지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 산지를 건너가면 도수관로로 넘어가면 낙차가 큰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력 발전을 하고 그 물들을 이 등량만 연안에 간척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과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주암댐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암댐은 주암댐 물은 광주를 포함해서 나주 화순 이 일대에 농업용수를 이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암댐은 또 다시 섬진강 유역은 아닙니다만은 이 순천 쪽으로 빠지는 이사천이라고 하는 하천의 상류에 주암조절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상사댐인데 상사댐과 주암댐이 호수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암댐의 수자원을 주암조절댐으로 이제 호수터널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수력 발전을 하고 그 물들을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 보성강의 지류하천인 동복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이 동복천의 상류에 광주시에서, 설치한 동복댐이라고 하는 또, 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복댐을 막아서 광주시로 가져가고, 주암댐은 이쪽으로 가져가고, 또 이 주암조절댐, 다른 강으로 일단 위역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섬진강 하류로 넘어가면 맨 이제 하류 가까운 쪽, 하구 가까운 쪽에 여기 이제 다압 취수장이라고 하는 섬진강 본류에 그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취수장에서 이게 수어댐이라고 하는, 이게 수어댐은 섬진강 유역이 아닙니다. 다른 강, 뭐 조그만 그 하천인데, 하천에 댐을 만드는데, 이 댐에 그 들어오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댐의 물들을, 여기 이제 물론 이쪽에 그 광양 백운산이라고 하는, 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서, 섬진강의 이 본류에 있는 물들을 상시 이쪽으로 펌핑해서 물들을 여기 저수를 했다가, 저수된 물들을 광양제철이랄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진강은 맨 상류에서 동진강으로, 그다음에 이 보성강댐은 이 남해 연안 쪽으로, 그다음에 동복댐에서 광주 쪽으로, 주암댐에서 또 광주 쪽으로, 또 주암댐에서 조절기댐으로 이렇게 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섬진강 이제 맨 하류 쪽으로 흐르는 물들의 양이 많이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섬진강 하류 쪽에서는 정작 이 일대가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된 지역, 도시가 조금 많이 있는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광양제철, 여수 산업단지 이런 그 산업 수요가 많고 공업용도 수요가 많은 곳들인데 그 물들 수요를 조금 많이 필요한 지역들인데 그 물들이 다른 강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섬진강 위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용수의 재배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과제들을 보면 이제 과제도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좀 위역의 상류나 중류나 하류 뭐 이런 쪽으로 좀 나눠보면 좀 다르죠. 영산강 상류 쪽은 이제 광주를 포함하는 구간까지를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상류는 역시 수질 개선의 문제, 그 다음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농업용수 댐들 때문에 하천에 유지되는 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수질오염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도시, 여기에 지금 광주천 유역입니다. 광주천 유역에 여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뭐 다 이제 오만부리 지도상에서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그 수계망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하는 것을 보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광주의 도심 구간입니다. 도심 구간은 다 복개가 돼서 하천들이 보이지 않는, 수계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2020년에 광주천의 그 범람 직전까지 갔던 광주천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금년 7월 달에 광주, 나주 뭐 이쪽에 폭우가 내렸을 때 광주 한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뭐 학생들인데 이제 그때가 아침 그 하교하는 시간 또 직장인들의 퇴근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광주 지방에 약 한 45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그거 1일 강우량이거든요. 근데 1일 강우량이 450mm지만 실제로 내린 그 집중돼서 내린 게 한 1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집중이 됐고 이런 침수 지역들이 대부분 다 어떤 지역들이었냐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개된 그 하천과 관련된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차례 뭐 7월 달에 한 번 또 8월 초에 한 번 광주에 그 침수 이제 사고가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제 이런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 방수로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산강 하류 쪽에서는 하류 그 하천의 제자해가 보호가 2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호의 어떤 그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 때는 이 보호는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 하류 쪽에 있는 죽산보는 철거한다. 그다음에 상류 쪽에 있는 석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개방 시기는 유형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2기 물관리위원회 때 와가지고 다시 지금 원상으로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하고 뚝이 지금 이제 막혀 있습니다만은 이 하고 뚝을 틀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는 이 수분의 어떤 그 낙동강처럼 수분의 어떤 조작 다음에 이 물들이 염수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 염수의 영향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은 2020년, 2025년의 상황입니다만 그 사이에 재작년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초 사이에는 또 광주 전남 지방에 대가뭄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그 가뭄과 홍수를 어떻게 예방할지 하는 것들이 과제입니다. 섬진강 쪽에서는, 상류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풍광이 좋다 보니까 섬진강 여기 댐의 모습입니다. 이제 섬진강 상류에서는 이렇게 풍광이 좋고 경관이 좋고 여기 여러 자원들이 있으니까 개발하고 싶고 또 그런 반면에 수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이고요. 하류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이 섬진강의 2020년에 구례읍이 이제 침수가 됐던 모습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에 그 가뭄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과 홍수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제이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국가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위험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영산강 이제 섬진강 위험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 18분인데 18분이 유역의 뭐 제주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그 물 문제를 전부 다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여기 위험물관리위원회에다가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들을 좀 관련된 것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 대응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세션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첫 번째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이수, 지수, 홍수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두 번째 발표는 주로 이제 홍수, 재해에 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셨고 영산강, 섬진강 하다 보니 그쪽은 이렇게 발표 자료 내용이 이수 쪽으로 많이 갔고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걸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한 가지 아쉬운 게 낙동강이 탁 빠지니까 조금 아쉽네요. 아쉽는데 그 대신에 보니까 오늘 토론하러 오신 분들 중에 울산연구원 그 다음에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한 번씩 오셨으니까 낙동강 물 문제를 아마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토론이지만 오신 분들이 보면은 제주연구원 또 춘천 또 강원연구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도 좋지만 갖고 본인들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물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그래서 토론은 여기 시간은 보니까 한 1인당 7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여기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그냥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오셨는데요. 제주도는 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산강, 섬진강 건너에 제주도가 들어가니까 포함해서 좀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렬 우리 제주연구원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박창렬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지역은 저희가 좀 전국적으로 다 다르게 이제 발제하신 분이랑 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기후 위기라는 어떤 공동식 안에서 기존 어떤 수자원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좀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표와 오늘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 발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 제주도에 사실 아마 제주도는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좀 이제 휴양 즐기시고 이렇게 좀 쉬다 가실 텐데 제주도의 하천 이야기도 좀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기영 박사님 발표에서 좀 뭐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 강릉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 가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체에서 좀 이렇게 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단일 수원에 대한 수자원 의존도가 높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주도에도 이제 있기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주도 이제 지하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한강유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지금 수도권에 이런 강릉 사례와 같은 이게 아주 극심한 사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사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었던 가뭄 사례에 대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가뭄이라는 게 사실 앞으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릉 사례보다 더 큰 아주 극심한 가뭄 시나리오를 좀 고려해서 수도권의 가뭄 대응 체계를 한번 좀 진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가뭄이라는 게 역시 뭐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지역의 뭐 지원 문제라든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중부 내륙권 관련된 김영순 박사님 발표 관련돼서는 최근 사실 이제 중북 지역에 피해가 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도 몰랐는데 아주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침수나 홍수 피해가 이제 원인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전체적인 카테고리에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취약성도 있을 테고, 뭐 기술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제 그 충북에서 일어난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안타까움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피해 원인을 분명하게 이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이 사회의 이런 사고들의 어떤 책임성을 논하기보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더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앞으로 더 건강한 충북을 만드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댐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주변 지역 상황들을 좀 연계한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북에서 최근에 그 지역 전국 최초로 안전재단 설립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난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역사회의 안전 가치를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모델로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제 영산강 성진과 관련돼서는 사실 김정일 박사님 이제 좀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고요. 사실 발표 말씀 중에 제가 제주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짚으면, 영산강 성진강 제주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권 유형물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환경청, 세 개의 유역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유역이거든요. 그래서 물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제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주는 뭐 완전히 이제 뭐 영산강 성진강뿐만 아니라 육지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기후 여건뿐만 아니라 이 특성이 완전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물관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앞으로 제주 이야기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도 와서 하천 보셨겠지만 뭐 물이 흐르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이 없습니다. 건천으로 되어 있고요. 수자원의 한 85% 이상이 이제 지하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치수적으로는 이제 호흡 패턴이 올해는 굉장히 특이해요. 올해는 완전 아열대 지역으로 바뀐 것 같아요. 30분 동안 막 폭우가 쏟아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뜨고 막 이게 계속 한 달 동안 반복돼서 그래갖고 야, 이 와중에 이제 내수 침수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중심에 서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제주 하천은 이제 한라산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고 급경사에 그래서 도달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뭐 물론 이제 화산섬이다 보니까 침투율이 높아서 일정 비가 이제 유출이 생길 때까지는 일정 강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넘어서면 정말 폭포수처럼 이제 하천에서 유출이 생긴다. 있고 그래서 이제 치수적인 측면에서는 하천의 홍수는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류구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하천을 계속 넓혀야 되는데 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이 주민분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저희 하상을 건들 수는 없고 옆으로 늘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재봉만 계속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통수량이 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늘려야 되는데 넓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서 지금 수자원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가져오는데 1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에 관련돼서 이제 수질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하수 목표 수질 관리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수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주형 도달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도민들한테 안전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재작년부터 좀 제주형 홍수 예경부 시스템을 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실증을 좀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이제 관련된 숨은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계속 이제 실증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육년배 울산연구원 박하일께서 네,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윤영배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이제 제 이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자원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만 2011년도에 울산연구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입사 이후에 제가 주로 해왔던 연구가 기후변화 적응, 그 다음에 적응 중에서도 제가 취약성, 위험 관리 이런 것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그 이후 한 2016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재난 관리, 안전 정책 중심으로 거의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 위험 경감, 리질리언스 그런 거 중심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물과 관련된 연구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제자분들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뭔가 코멘트를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좀 무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관련된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그래도 하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이 일단은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좀 닫혀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정구획 중심이고
단일 하천 중심입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게 유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일 하천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하천하고 연계가 전혀 되지 않게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만 들여다봤을 때는 응당 이 계획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유역 전체로 붙여놓고 봤을 때 과연 그 계획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울산에 있는 태화강의 그러니까 확대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의 축소판이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죠. 복화하천이고요. 지류 하천이 약 90여 개 지방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특이한 게 다른 4대강 하천 유역들은 행정구역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에 있는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거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관리를 하면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통합돼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하천 기본 계획이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울산 내에서 이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싶다 하더라도 개별로 관리되고 있는 이 하천 기본 계획이 뼈대라고 하면 여기에 살을 어떻게 갖다 붙여도 통합 관리가 힘들지 않냐. 그래서 하천이라고 하는 게 치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낙동강의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4대 기본 목표가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물 이용, 기울기에 강한 물 안전 사회, 유역 공동체의 상생 및 협력입니다. 생태 나왔고요, 물 이용 이수 나왔고요, 물 안전 치수 나왔고요, 유역 상생 협력까지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여기서 건드리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이 그와 관련된 세부 계획들에서 이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정합성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울산광역시의 물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물산업하고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관계성이 정말 적은데 계획의 전 내용을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가서 발표를 드리고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해야만 저희 계획이 승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하천에 대해서 뼈대만 가지고 있는 하천 기본 계획과 물과 관련돼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물관리 종합 계획이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뼈대인 것 같습니다. 인체와 비교했을 때 뼈대를 세우고 나면 아까 배명순 박사님 말씀하셨던 댐 관리, 저수지 관리, 거기에서의 펌프장의 개폐 유무, 댐에서의 방류 유무 이런 것들이 신경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뼈대에 정말 적절하게 잘 붙어서 이게 정말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인체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유역이 그런 식의 관리가 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유역 관리, 하천 관리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뼈대 안에 신경을 잘 붙여서 댐이 언제 방류를 시작하고 어느 댐이 언제부터 어떻게 방류를 해야 유역 전체가 안전하고 어느 펌프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느 저교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체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체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충북의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 공평 지하차도라고 하는 게 설치가 안 되어야 되는 시설이 아니었나.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중에 물과 관련된 제도는 아닙니다만, 도시기본 계획을 할 때 그 취약성 평가를 하고 방제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고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시설물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계획들을 법적인 단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정보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저희도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변경이 될 때 취약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된 부분에서 이 위험지구, 방지지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안에서의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안전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도 자문을 하고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이 지역별로 이런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은 보낼 수 있으나 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조치되는지까지는 저희하고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계획들하고 이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함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그래서 유역 전체가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좀 뭔가가 결정이 되고 그런 결정 체계 안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앞서 제주도 이야기를 하셨으니 이제 울산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치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안정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치수와 관련된 부분 말고 제가 이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댐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전용으로 하고 있는 사양댐, 대곡댐, 회야댐, 그리고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대암댐, 이런 댐들이 있는데 낙동강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낙동강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낙동강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해에 무리용 부담금을 상당히 적게 내죠. 수도 요금이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가문 해에는 그 다음 해에 무리용 부담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러면 수도 요금의 상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리한 게 뭐냐 하면 무리용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낙동강 물을 갖고 옵니다만 우리 유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수 대비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명확하게 몰라요. 무리용 부담금을 우리가 왜 부담하고 있는지, 왜 올해는 올랐다가 왜 내년에는 내리고 또 올랐다 내리고 이걸 왜 반복하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울산은 조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이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내는 무리용 부담금 외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용 부담금을 공업용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들어오는 무리용 부담금에 제가 알기로는 50, 60% 이상이 울산 산업단지에서 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계상에 울산광역시가 내는 무리용 부담금은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딱 생활용수 부분만 잡히고요. 공업용수로 내는 무리용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로 찍히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내는 무리용 부담금이 엄청 많은데 그게 대부분 다 울산에 있는 산업단지 기업체가 내는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낙동강 유역에 내고 있는데 울산에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요. 하는 말이 항상 그거죠. 울산은 낙동강 유역 아니잖아. 저희 태화강 유역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낙동강 유역에 속해 있습니다만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행정구역상의 면적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에서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울산에서는 물 문제 중에 이수 문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울산의 애로사항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주홍준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의 주홍준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저 세 분의 그 위원님들의 발제 내용에 간단히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질만 관리해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빗점 오염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저영향 개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분야에서는 지방하천의 피해가 보다 집중되는 만큼 지방하천 미정비 구간을 조속히 이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 수립은 환경부가 이제 수립을 하고 실제 정비는 지자체가 맡는 구조로 이렇게 이원화되다 있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문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확대나 제도 정비로 지방하천 정비를 조속히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가뭄 대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제 안성, 용인, 평택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지역에 물 부족은 이제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일어나는 그 강릉 가뭄을 그 교훈을 삼아서 극심한 가뭄 발생 시에 용수 공급 우선순위하고 대체 용수 확보 방안 등의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중부 내륙권 홍수 피해는 관리 실패도 물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변화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강수가 내려서 도시 침수가 발생하는 등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극한 강우가 빈번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통계에 기반한 강우 분석 결과를 치수 대액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일수록 치수 방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단기적인 치수 대책보다는 시행 단계에서는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항구적인 관점에서 치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은 농업, 산업, 생태 등에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서 합의 도출이 이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유역별, 지역별, 기간별, 시기별로 과제 성격과 우선순위가 달라서 단일 구조의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유역 수준에서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이 이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역 단위 거버넌스가 조금 약합니다. 실제 물 문제는 지역적 특성이 이제 강하지만 제도와 권한은 획일적 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럽의 그 라인강과 같은 해외 물 관리 거버넌스 사례를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고, 제안하신 그 내용에 명확한 책임 소재,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같은 거버넌스 확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하상준 춘천 등실련 집행위원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주실래요? 예, 하상준입니다. 저는 그 시민사회 쪽에서 좀 바라보는 4대강 물 관리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여러 내용의 그 발제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이수, 치수, 수지 생태 영역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홍수와 관련돼서는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다목적 댐이 홍수 능력을 좀 강화하거나 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보조 요소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 안전성이나 홍수 강화 능력들을 좀 배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하류 지역에 대한 이 제방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계획되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그 궁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류 지역의 댐에 대한 자체에 대한 홍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되지만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수와 관련된 그 이슈들을 좀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결국은 그 이수와 관련돼서는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류와 하류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 도시와 도시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느 지역은 규제가 돼야 되고, 어느 또 그에 따른 지원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물 이용 부담을 부과하고 걷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좀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물감 문제도 사실 좀 지적이 됐었고요. 발표에서도 충주 사례가 언급이 됐습니다. 춘천도 대표적으로 물감 문제와 관련된 오랫동안 다툼을 했던 도시였었고. 근데 해결 과정이 조금 더 정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들이 정책의 변경이나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상생 협약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감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좀 부각은 됐지만 결국은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과수량 문제도 논의들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치수원이 댐에 있느냐 아니면 하류에 있느냐라는 치수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물 사용 계약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의 차이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열한 이 정책적 토론을 통해서 입법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입법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인사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버넌스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얘기할 때는 이제 민관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민간 거버넌스도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부분이고, 단계적으로는 행정 거버넌스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 부서 간의 거버넌스 체계라도 좀 잘 갖춰져야지 이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아주 좀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다. 행정 간의 거버넌스도 안 되는 상황에서의 민간 거버넌스가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은 행정 간의 거버넌스 사례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양천 살리기와 관련돼서 추진단 만들었을 때 각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생태하천 보건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잘 전파가 돼서 행정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들을 좀 잘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연동민 전 강원대학교 부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염동민입니다. 저는 퇴임한 지가 꽤 됐는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물포럼이 초창기부터 제가 참여했던 민원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께서 전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가볍게 학습,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환경 관련 책을 봤었는데
미국의 어느 호수인데 그 주변에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그 호수가 오염되면서 그 주민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보고 제가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건데, 소장에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쭉 이렇게 씁니다. 그 소송,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 호수에 사는 메기 대리인 누구누구, 붕어 대리인 누구누구, 뭐 조개 대리인 누구누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연 생태, 그러니까 주민 입장이 아니고 호수에 살고 있는 이제 그 대상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논리를 제기하고 이러는 이제 책자를 제가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농업시대에는 자연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자체가 학습의 공간이고, 여기 이제 소양강을 예로 들면 그 당시에는 소양강 백사장 새들 놀고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생태에 대한 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이제 외경하고 귀하고, 자연이 주체로서의 존재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시대에 들어가고 도시화되면서 점점 이제 자연이 객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용의 대상, 뭐 이런 대상으로 보지 자연 자체를 사실은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거는 자연 환경이 오염되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거를 지금도 사실은 객체로 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그 물에 대한 사랑이나 그 물을 주체로서 보고, 물이나 자연을 주체로서 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아이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를 예로 들면 소양강에 뭐가 살고 모든 거를 다 알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연 생태에 대한 거를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책과 TV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특히 사실은 이 지역도 그렇지만 서울 아이들 같으면 제 생각엔 한강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자연 생태라든가, 지금 현재 강이 예전에는 강이었지만 지금 우리 이수치수의 대표적인 이제 상품이라는 게 아까 발표자분들도 많이 나왔죠. 댐이거든요. 근데 댐들을 잇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이 북한강이나 소양강 강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 그 삶으로부터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자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주민 삶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보는 대상이 됐지, 사실은 자연이 함께 즐기고 함께 호흡하는 대상은 아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손녀 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교재를 제가 한번 보고, 미국 거를 베끼다 보니까 미국의 공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원 아이들이 요즘 대부분이 영어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유치원이 사실 장사가 안 돼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미국 책을 뺏겨서 가르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자연 생태는 미국 자연 생태를 배워요. 우리 생태보다 그걸 더 먼저 배우는 게 지금 아이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만 해도 교육부
그 관할하는 교육기관인데 사실은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이나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의 이 자연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서부터 우리가 자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5분 토론자 말씀을 다 들었고요. 우리 플로에서 좀 몇 분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혹시?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 문제가 이 축산폐수 처리율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이 벌써 일정 지역은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울산은 그 반구대에 댐 문제 때문에 그 반구대가 자꾸 잠긴다는데 그게 전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낙동강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상수원으로서 그 반구대를 잠기게 하는 댐에 전체 울산의 캐파 중에 그 댐이 반구대를 침수시키는 댐이 몇 프로 정도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과감하게 보존의 가치를 두고 다른 데서 그 낙동강물을 좀 더 끌어와서 쓰는 과감한 그런 결단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게 좀 바깥에서 그 반구대 보고 그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 사실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아까 좀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그 제주도의 지하수의 수질 문제는 그 오염원은 축산폐수하고 화학비료 이렇게 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부 지역이 이제 거기 안농사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서부 지역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 아시는 고산, 한림 이쪽인데요. 이쪽이 피해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들이 측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하수 목표 수질 관리 제도를 재작년부터 이제 도입해서 실제로 이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하수 수질 관련돼서는 사실 그거 관련된 이제 오염도 있지만은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염분 침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서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 양쪽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동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좀 저지대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일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쪽 유역에서 울산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역할을 하는 게 50%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상수용 댐으로 사연댐, 대곡댐, 회화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연댐, 대곡댐은 한 개의 수계입니다. 대곡천 수계. 그러니까 사연댐이 하류에 있고요. 그 상류에 대곡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수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회화댐은 회화강 유역의 별도의 댐입니다. 근데 이 사연 대곡댐 유역은 울산을 남북으로 했을 때 딱 절반을 갈라서 북쪽 지역을 담당합니다. 회화댐은 남북으로 갈라서 남쪽 지역을 담당합니다. 근데 인구는 실제로 북쪽 지역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역에 지금은
두 개 지역의 상수가 교류할 수 있도록 이제 관망이 연결이 됐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연댐 유역에서 물을 받아 드시는 분들이 사연댐에서 물이 오지 않으면 똑같은 울산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쪽은 물이 좀 부족하고 이쪽은 물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회화댐으로 낙동강 물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면 회화댐으로 들어오거든요. 회화댐으로 들어오면 그쪽 지역은 물이 부족해도 낙동강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데 사연댐 유역은 낙동강 유역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곡댐이라는 댐을 위에 버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연댐은 지금은 그 방부대 안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위를 상당히 낮춰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대략 기억을 하는데 사연댐의 사수위가 45m입니다. 45m 밑으로는 물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방부대 안각화가 52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댐을 50m 정도 수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수위에서 겨우 5m 정도 물을 높여서 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댐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은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대곡댐에서 물을 흘려주고 대곡댐에서 흘려준 물을 사연댐에서 취수해서 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운영이 지금은 수문이 없습니다. 사연댐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또 방부대 안각화가 물에 잠기거든요. 운영은 50m 수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50m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취수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52m, 53m 올라갑니다. 그러면 방부대 안각화 잠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수문을 이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났을 겁니다. 아마 시공 단계가 남았을 거고요. 수문 설치를 하고 나면 아마 방부대 안각화가 더 이상 잠기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만큼 울산 시민들은 물을 잃은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강호 대표님 질문하는 거 들어보고 제가 생각났습니다. 제주도에 저희들이 이제 삼다수라고 지하수를 사 먹잖아요. 그리고 많은 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하수 중에서 제주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좀 비싸더라도 지하수 삼다수를 사 먹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물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산석들이어서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북 영주 서백산수는 하강 안에서 깔고 내려가니까 물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 싸거든요. 이게 아마 그 유통 때문에 싼지 비행기 타고 와서 배 타고 와서 비싼지 모르지만 이제 삼다수에 대한 성분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게 뭐냐면 댐들마다 물을 이상하게 늦게 방류하는 끝까지 가다가 방류하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올지 강우가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니면 그 물이 재산이어서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으기 어려우니까 늦게 이렇게 방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지만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다수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굉장히 좋은 물이고요. 네, 최고로 좋은 물이고 뭐 유통 과정에서 바로 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곳에서 올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드시고 뭐 하시는데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주도 살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귤하고 삼다수예요. 제주도에 오시면
제주도에서 3-1을 드시면 굉장히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코멘트를. 수도공사에서 전략 담당하고 있는 조원채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늦게 와서 오늘 아침 개막식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기를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물 관리가 다 아침에 개막식 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왕에도 난제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해관계도 되게 또 첨예해지고 해서 거의 슈퍼 난제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관심은 그 정도 못 받고 있어서 뭐 이런 포럼, 춘천국제물 포럼이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공유를 하고 해법을 좀 찾아가야 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세션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뭐 멀리 또 섬진강 영산강에서 오셔갖고도 발표해 주시고, 근데 제가 국토연구원에 있으면서 물 관련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섬진강 영산강이에요. 정말 밖에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 주체도 많고 이해 당사자도 너무 많고 사실 위역의 물 이전이 뭐 엄청납니다. 뭐 다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법정 다툼까지도 많이 갖고 그런 복잡한 거에 비하면은 우리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물 이슈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열린 마음으로 조금 접근하면은 아니 좀 많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이수 문제는 뭐 용인 반도체 물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갈등 이런 게 앞으로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댐 용수 중에 뭐 다목적 댐, 수력댐에 이제 정확한 그 수량, 수리수문 쪽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하천수 이런 거 좀 잘 정리만 하면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배분하고 하면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낙동강 유역 얘기 좀 많이 나오셨는데, 울산에도 많이 가죠. 물금 쪽에서 해가지고 고급 용수를 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연구 분담금 낸다는 얘기도 하셨고, 근데 방구대 안각화 그 문제도 사실은 그 환경부에서 처음에 국가계획 세울 때는 보관이 대구에서 치수원을 그 구미로 지금 그 있는 구미로 옮겨주면은 구미에서 치수를 하면은 울산에 이제 물을 어디서 가느냐 하면은 운문댐에서 지금 대구로 가는 물량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물을 만약에 대구에서 양보해 주면은 그 물이 울산에 생활용수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과연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낙동강 의존을 100% 해라.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일 이제 수질 문제로 해서 물 배분, 대구, 부산, 경남 이쪽은 물 배분 문제가 조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지역 감정부터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셔서 아마 우리 서로 이렇게 문제가 뭔지 그런 거를 공감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